너무 흥분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으로 이제 제가 설정해 놨었던 기계 설정이 시간이 끝난지를 모르고 세라 얘기를 계속했네요. 끊어진 부분부터 세라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후기 인상주의자로서 인상주의의 많은 부분을 물려받았지만 우선 점묘법이라고 하는 색채의 작은 균일한 크기의 점들을 사용해서 화면을 꾸려나가는, 그래서 성긴 붓질 대신에 아주 작은 점들을 균질하게 칠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림 그린다는 부분이 기존의 인상주의와의 차별점이라고 하나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차별점은 앞서 세잔이 했던 것처럼 이제 형태감을 되돌려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찍어서 단단한 입체 형태들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이 사람을 인상주의자가 아닌 후기 인상주의자로 이해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보고 있는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의 오후 같은 전형적인 점묘법을 활용한 작업을 보시게 되면 우선 그 주제가 인상주의자들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 보게 돼요. 그랑자트 섬은 파리 근교에 샌드강을 끼고 있는 자그마한 섬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섬은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 부르주아지급 사람들이 주말에 살짝 피서하면서 쉬기 위해서 활용하던 공간이었었다고 해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의상을 보게 되면 중산층 여인들의 이 다양한 패션을 확인하시게 되고, 또 남성들 역시 일부 휴식 취하고 있는 이러한 단촐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남성들도 하이햇 입고 있고 댄디적인 어떤 정장 옷을 입고 있는 남자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중산층의 어떤 유흥, 여흥의 장면을 담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또 샌드강 위로 떠다니는 조그만 돛담배라든지 요트라든지 조정하는 배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중산층 이상 계급의 휴가 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여가의 장면임을 재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것의 형태감을 살펴보시면 앞서 봤던 클로드 모네나 혹은 인체 표현했던 건 이제 우리가 르누아르를 통해서 봤는데, 르누아르의 그것과는 달리 아주 단단하고 마치 목각 인형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동그란 이제 그 입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아주 단단한 형태를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 형태를 만들어낼 때에도요, 점묘법이라는 것을 한번 디테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같은 크기의 조그만 점들이 점점이 찍혀서 그 색들이 내 눈앞에서 섞이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 물 표면 질감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지금 땡겨서 보고 있었는데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오묘한 푸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녹색이나 밝은 빛을 머금은 색감을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하늘색뿐만 아니라 민트 그린색이라든지 아주 약간의 핑크색, 베이지색, 노란색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게 내 눈 안에서 우리가 멀리서 쳐다보면 자동으로 섞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빛의 효과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색채 이론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상주의자들의 성향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잠깐 여담이지만 재밌는 부분, 제 눈에 즐겁게 보이는 부분을 꼽아서 보여드리자면 이 유흥 장면에는 동시대에 부르주아지만이 가질 수 있었던 애완동물의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사이에 끝매고 있어서 당연히 강아지겠지 하고 쳐다봤을 때 보이는 이 아이는 애완용 원숭이예요. 이 19세기 파리에서는 이그조틱한 취향으로 원숭이를 키우는 것이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들의 부의 상징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 장면에 넣어 놓았다. 즉 중산층 이상의 사람의 즐거운 여가 장면을 담겠다고 하는 인상주의적 자세가 세라에게서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라의 작품은요, 유럽이 아니라 이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의 오후는 미국에서 보실 수 있어요. 시카고의 사이이라고 하나요? 그 시카고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걔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작품 직접 보실 수가 있어서 언젠가 시카고 놀러 가실 일 있으면 꼭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들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후기 인상주의자의 주요한 인물로 우리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빈센트 반 고흐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삼나무가 있는 밀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빈센트 반 고흐는 그러니까 파리로 유학 왔었던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예요. 이 사람은 동생인 테오 반 고흐가 이제 화상이었어요. 갤러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생의 도움으로 이제 간신히 힘든 이 유학생 그리고 외국에서 작업 활동하는 외국인 화가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파리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약간 정서적으로도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물가도 더 싸고 또 자연 환경도 더 좋은 곳으로 테오 동생이 이 빈센트 반 고흐를 보내줍니다. 그때 가게 되는 동네가 우리가 잘 알고 들어봤을 남부 프랑스 동네인 아르리예요. 아르레 자리 잡으면서 그 동네 풍광을 그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파리 유학 시절에 접하게 되었었던 사실주의 그리고 사실주의에 이어서 접했던 인상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체득하고 내면화하고 자기 고유의 어떤 스타일로 그것을 변모시켜 나갔어요. 이러한 부분이 이 사람을 후기 인상주의자로 이제 인지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물감을 들고 야외에 나가서 야외 속에서 그 빛의 효과를 정확하게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점 부분만큼은 틀림없이 인상주의자들의 그것을 닮아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에 있어서 앞서의 인상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회가 담고 있는 어떠한 감상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같은 것들이 부재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사람은 보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냥 풍경을 그려내고 있지만 객관적인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 작가의 주관을 투영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인상주의자들과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을 후기 인상주의자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삼나무가 있는 밀밭을 보게 되면 이 장면 안에도 빈센트 반 고흐가 느꼈었던 이 풍광을 대할 때의 어떤 감정의 표현이 붓질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밀밭이라고 하는 곳에 바람이 일렁이게 돼서 밀밭의 이삭들이 이제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시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흩날리는 곳에서부터 어떤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붓질을 통해서 계속 연동되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그 위로 자라나고 있는 이 나무의 이파리들을 보게 되면 이 붓질의 모양이 꼬불꼬불 막 꼬이는 것 같은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 뒤쪽으로 나타나는 둔덕 위에 있는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붓질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을 일렁일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스산한 순간에 그 감정이 풍광에 투영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사이프러스 삼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파리가 위쪽으로 점점 자라나는 모양새도 꼬불꼬불한 붓질을 통해서 어떤 불안한 감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하다못해 하늘이라고 하는 가장 편안하게 그려질 것 같은 가장 붓질의 형태가 깨끗하고 아무런 이제 표현적인 특질이 없이 이제 고요하게 나타날 것 같은 부분에도 일렁이는 효과를 붓질을 둥글둥글하게 계속 꼬아서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집어넣고 있어요. 이 작품을 그냥 도판으로 대하셨을 때는요, 사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전형적인 주관적 표현력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제가 미술사 공부하던 초기에 가장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았었던 게 반 고흐인데요. 그러니까 이 물감의 질감, 미술하는 사람들은 마띠에르라고 하는데 이 마띠에르 효과가 도판에서는 잘 보이지를 않아요. 두껍게 쌓아 올린 물감을 가지고선 붓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거기 투영해서 꼬불꼬불하거나 쫙 펴졌거나 하는 것을 이제 집어넣게 되고 이러한 표현이 주관 표현, 감정 표현에 굉장히 유효하더라는 것을 직접 보시면 느끼게 됩니다. 다만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아까 그 야트막한 나무 부분을 디테일 샷을 구해왔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두텁게 쌓인 물감, 그 물감 사이사이로 보이는 붓질의 방향, 그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양상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가슴 답답하고 일렁일렁하는 어떤 이 사람 주관적인 감정의 요소가 여기에 투영되고 있음을 느끼실만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아르레 내려가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점점 굉장히 외로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파리라고 하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던 공간에서 이제 분리돼서 자기 혼자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고흐는 아티스트 타운을 형성해서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품하고 서로 밤에는 모여서 대화하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의 유토피아로 꿈꿨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테오가 자신이 알게 된 또 다른 파리의 새로운 아마추어 작가, 그리고 이제 프로로 전향하고자 하는 작가를 자기 형이랑 짝지어서 같이 그림 그리게 좀 좋겠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르레 가서 스튜디오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리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제 열어주겠다라고 꼬드기죠. 그 사람의 이름이 폴 고갱입니다. 이 고갱이 처음에 아를 마을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내려왔을 때 빈센트 반 고흐 굉장히 반기고 즐거워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나보고 나니 두 사람의 기질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 금세 드러납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가난을 이제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랐고, 청빈주의라고 하는 것, 칼뱅식의 청렴주의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네덜란드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아주 경건한 마음 같은 것, 그리고 청빈한 삶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이 종종 드러나는데, 그에 비해 고갱은 원래 은행업을 하던 사람이었었고 굉장히 지체 높은 부르주아 가문의 아들이면서 결혼도 또 벨기에에서 결혼 시집 온 은행장집 딸과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삶에, 안락한 삶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점점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편벽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 삶이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흥, 부유함, 윤택함, 이런 부분을 포기를 못하는 면모가 상당히 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기질적인 차이가 결국에는 두 사람 개인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다툼, 분쟁으로 번져나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요, 뭐 암기 대상은 전혀 아닌데요.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들의 대리물인 의자를 통해서 각각 나라고 하는 사람, 나의 초상으로서의 어떤 정물인 의자를 그려 넣었고, 고갱의 초상으로서의 고갱의 의자를 정물로 그려 넣었어요. 사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웃음이 나는 게, 자신들의 의자 그림만을 그렸는데도 각각의 초상인 것처럼 이 사람들의 개성이 굉장히 잘 투영되어서 그려집니다. 이런 부분이 이 사람을 주관이라고 하는 요소를 그려넣는 후기인상주의자로서의 아주 대표주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청빈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의자를 보게 되면 반듯반듯하고 아주 소박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음을 보시게 되고요. 그 바닥에는 아무런 깔개도 깔지 않은 채 그냥 벽돌 바닥 위에 덜렁 놓여져 있는 자신의 방의 공간이 굉장히 잘 드러나죠.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고갱을 보게 되면 아주 화려한 러그를 깔고 있는 바닥 이 위에 아주 곡선의 장식적인, 그래서 화려한 느낌을 주는 의자를 그려 넣었고, 그 위에 있는 사물도 뭔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던 자기 같은 노동자 계층이 아닌 고갱의 어떤 성향을 초기부터 빈센트 반 고흐가 포착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 넣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고갱을 종종 자기 귀를 자른 미치광이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술사가들이 이런저러한 정황들을 종합한 결과 어쩌면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귀를 자른 것이 아니라 고갱이 그의 귀를 자르고 도망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 취향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펜싱칼을 가지고 있었고 펜싱 취미가 있었는데요. 고갱이 자기 귀를 잘랐다고 이야기되는 무기가 펜싱칼이에요. 사실 길쭉한 펜싱칼로 자기 귀를 자른다는 게 별로 가능한 얘기 같지 않고, 그 날의 이제 날씨 같은 것이 이 사고가 나던 날 그 아를 동네의 동네 신문을 살펴보게 되면 날씨 안 좋아서 우르릉쾅쾅하고 천둥치고 뭐 이랬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다툼이 나서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잘 못 들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치광이 귀 자른 스토리에서 보게 되면 너무 미친 사람으로 묘사가 돼서 자른 귀를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여자한테 쥐어줬다라고 이야기돼서 정말 사이코 천재 화가라고 하는 어떤 신화를 만드는데 그 이야기가 잘 사용됐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이 동네에서 종종 고흐가 찾아갔었던 사창가 아가씨였었다고 하고, 그 아가씨한테 나 귀 잘렸다고 도와달라고, 병원 데려가 달라고 자기 귀를 들고 와서 이걸 내밀었었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정설로 최근에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럴만치 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흐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굉장히 다혈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사를 차치하고 작업 성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어떤 면모가 있어요. 이 사람 역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야외에서 포착한 어떤 장면을 이제 자신의 작품에 녹여넣는 그러한 성향에서는 인상주의적인 성향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다른 후기 인상주의자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상주의의 단점을 극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작품 안에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시킬 때, 방금 봤던 밴 고흐가 자신의 주관, 감정을 투영시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상징성이라고 하는 면모를 집어넣어서 작품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풍광을 담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광 안쪽에 숨어 있는 어떤 메시지를 꾸려나가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장면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이라고 하는 요소를 담아내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목도하게 돼요. 여기에 설교의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의 부제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천사인 것을 모르고 자기 눈앞에 나타난 인물과 끊임없이 싸우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대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지 않아서 뒤늦게 그 사람이 천사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장면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인물들을 그려놨습니다. 사실 방금 이야기했던 반 고흐와의 아르 시절을 청산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브리탄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내려가요. 그리고 그 시골 마을에서 동네 농민들의 아주 소박한 모습을 그려내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 농민들을, 브리타니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감화받은 부분은 파리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없고 아주 소박한 신앙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 말씀 읽고 그걸 뭐 신학적으로 엘리트식의 어떤 분석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신앙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착한 마음씨를 유지시키는 데 그것을 활용하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터니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긴 꼬리가 양쪽으로 달린 것 같은 모자 쓴 여성분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브리트니 마을의 농민 여인들의 의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동네에서 보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왼쪽 니은자로 쭉 포진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방금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나온 상태인 것이에요. 이때 자신들이 설교에서 들은 내용을 눈앞에 환상처럼 보고 목도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놓았어요.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구도상으로 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대각선, 요 나무가 환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을 가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는 어떤 비전, 환상이 오른쪽 위쪽에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로지르고 있는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아래쪽으로 있는 인물들은, 현실에 있는 인물들이 바로 저 장면을 설교 시간에 듣고 자기의 머릿속에서 재구상, 상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장면을 그려낼 때에도 자포니즘의 영향도 역시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어떤 구도의 클로즈업 되어 있는 나무가 전체 화면을 분할하는 점 같은 것이 전형적인 우키요에에서 볼 수 있는 화면 분할법이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화면 구성 활용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해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시각적으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인상주의자들의 그것과는 이제 슬슬 멀어진, 아니 슬슬이 아니라 본격적인 결별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화면을 꾸려나갈 때 특히나 더더욱 재미있는 부분은 더 이상 내가 눈으로 인지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바닥의 색깔을 보세요. 완전히 평면화되어 있는 크림슨 붉은색으로 화면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색깔이 정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땅바닥의 색깔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그 장면에 어울리는 어떤 감정이나 테마와 연결되어 있는 작가 고유의 개인 주관적인 색깔의 활용. 그래서 객관적인 현실 재현의 색깔이 아니라 내 주관을 발현하는 데 활용되는 주관적인 색의 활용이라는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색을 활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객관적 재현이 아닌 재현으로부터 멀어진 추상화된 색의 활용이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앞서 마네가 열어놓았던 평면성의 신화와 연결되면서 더 이상 재현에 몰두하지 않고 추상의 길목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현대화의 한 길목에서 우리가 고갱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빨간색이 전체 화면에 쫙 칠해지는 효과만을 봐서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평면성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뒤쪽으로 뭐가 더 멀어지는가, 무엇이 내 쪽으로 더 가까이 오는가의 색깔을 통한 아슴푸레한 이 분리 작업을 하지 않은 채로 전체 화면을 똑같은 크림슨으로 칠함으로써 중경이건 더 멀리 사라지는 후경이건 간에 모두가 하나의 납작한 평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공간감이라고 하는 재현된 요소를 사라지게 하고 3차원성을 캔버스 위에 구현해내려고 하는 전통적인 회화와 결별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평면성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완벽한 추상의 완벽한 평면화된 세상으로 다가가는 현대미술의 어떤 귀결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19세기 회화들의 모더니즘적 요소들이라고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서양 미술에 의해 우리가 종종 서미라고 부르는 이 수업은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9세기의 포문이 열려버린 그린버그식의 모더니즘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점점 더 구체화되고 발전해 나가고, 그래서 그 귀결지에서 나타난 추상표현주의는 어떤 의미가 있고, 추상표현주의 이후에 나타나는 팝아트 아니면 미니멀리즘 아니면 빗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새로운 경향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연결되는지 추후에 현대미술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보강 따로 들으시느라고도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방학 보내시고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